이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일단 엑스레이를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입었을 때 옷 안에 있는 물건 아니면 캐리어나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엑스레이가 추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쓰는데 그 엑스레이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방사능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테라헤르츠 파는 가시광선보다 낮은 에너지의 파예요. 방사능의 문제가 없어요. 인사의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얘랑 안 맞으니까 서로 상쇄가 되면서 빛의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왜? 굴절률이 달라서. 그래서 이 빛의 위치, 이걸 위상이라 그래요. 새로 생긴 빛들의 위치를 똑같이 맞추면은 이만큼 증폭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거를 페이지 매칭이라고 합니다. 다른 시간대에서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은 시간대에서 진동할 수 있게끔 제식 훈련을 하는 게 바로 페이지 매칭이다. 오케이, 알았어. 이유는 알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물질에서 빛의 색마다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 않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랬던 거고, 우리는 이걸 보강 간섭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 새로 생긴 빛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요게 핵심입니다. 몇 달도 안 돼서 1962년 1월에 비슷한 연구가 2개가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그 대표적인 2개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당시 베일 연구소에 있던 연구원이 페이지 매칭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비선형 광학 현상을 훨씬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서 낸 논문입니다. 굴절률이 특이한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KDP라고 해서 칼륨이랑 인이랑 섞여 있는 어떤 수정 물질인데 굴절률이 2개인 물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이 파동이라 그랬는데 파동이 진동하는 방향이 있는데 빛을 진동하는 방향이 이쪽일 때랑 진동 방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른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복굴절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2개의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갖고 있어. 한 물질에서.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파장이 다르지만 그 서로 다른 파장끼리 굴절률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지점이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의 굴절률을 뽑아봤어요. 보시면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있죠.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레이저 빛은 이쪽 파장에서 써요. 이 밑에가 파장이죠. 그러면은 2배 짧은 파장의 빛이 비선형성에 의해서 나오잖아. 그래서 결정 각도를 40도 정도 이렇게 딱 틀어주면은 빨간색 빛에서는 이 굴절률로, 그리고 거기에 나온 비선형적인 특성에 의한 푸른색 빛은 여기로. 그러면 얘네 둘이 굴절률이 어때요 지금? 같죠. 물질 내의 굴절률이 같게 만들 수 있다. 요런 특이한 어떤 복굴절성을 가진 물질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비선형 광원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1962년의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는 비선형 광학을 실제 상용 제품에 쓸 수 있을 만큼의 그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과학계는 난리가 납니다. 엄청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정도면은 다양한 빛을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걸 만들어요. 자, 아까 봤던 게 이제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빛의 파장보다 2배 짧은 빛을 만드는 비선형성이고, 이번에는 색이 다른 빛을 쏘는 거야. 적외선이랑 빨간색이랑 2개를 집어넣었더니 2개의 주파수를 더한 빛, 그러니까 자외선 빛이 나오고 옵티컬 파라메트릭 앰플리파이어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막 튜닝도 가능해. 빛의 색을 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집어넣는 레이저 빛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다 과학자들이 이제 더 효율적인 어떤 비선형 광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비선형 광원의 어떤 세기를 결정하는 거는 이 물질의 비선형 분극률이 결정을 하잖아요. 얘 자체가 큰 물질을 쓸 수는 없나? 이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매칭까지 하면은 더 효율적인 비선형 광원을 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선형 분극률, 전문 용어로 말하면 Electric Susceptibility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전율과 굴절률을 결정하는 팩터인데 우리는 이제 비선형성을 다루고 있죠. 요거를 그리스 문자로 카이라 그러죠. 이 카이 값이 큰 물질이 어디 있고 그걸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거 뭐냐면 인터넷에서 코사인 X 그려줘 한 거고 코사인 제곱 X 그려줘, 코사인 세제곱 X 그려줘 한 거예요. 자, 요게 크다라는 거는 분극이 뭔가 이런 형태로 나와야지만 크다는 얘기죠. 코사인 제곱 X가 코사인 X랑 코사인 세제곱 X랑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0을 기준으로 코사인 X랑 코사인 세제곱 X는 어때요? 완전한 대칭이죠. 근데 코사인 제곱 X만 0을 기준으로 위로 쏠려 있어. 이 말은 뭐냐면
분극이 일어날 때 빛의 파동이라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근데 얘 값이 크려면 얘가 비대칭적으로 흔들어야 되는 거야.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은 전자구름이 이쪽으로 더 많이 편향됐다가 저쪽에는 요만큼, 이쪽으로 편향됐다가 저쪽으로는 요만큼, 이렇게 진동하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분극이 진동할 수 있으면 그 물질은 요 비선형 카이2 값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물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의 원자들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반도체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실리콘을 보시면은 대칭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실리콘은 그리고 물질이 하나야. 근데 비슷한 정렬이긴 한데 얘는 이제 갈륨이랑 아세나이드로 이루어진 갈륨 아세나이드라고 하는 반도체입니다. 결정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물질이 달라. 얘 같은 경우는 빛을 쏘면 어떻게 됐어요? 전자기적인 파동이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실리콘 원자 내부에서의 분극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빛의 전기적인 파동에 의해서. 근데 복합물 같은 경우는 봐봐. 왼쪽은 아세나이드인데 오른쪽은 갈륨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분극이 비대칭으로 일어나. 자, 그러면 어떤 게 아까 비선형 카이2 값이 높겠습니까? 얘보다는 얘가 높겠죠. 얘에서는 아까 같은 빨간색을 쐈을 때 보라색 빛이 나오는 걸 기대할 수가 없다. 다만 세제곱은 되니까 빨간빛보다 3배 짧은 파장은 기대할 수 있는데 2배 짧은 파장이 나오는 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실리콘은. 그렇지만 이런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비대칭 분극을 만들 수 있는 구조에서 빨간색 빛을 쐈을 때 2배 짧은 보라색 빛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떤 결정 구조를 보게 되면은 비대칭성이 엄청 강하니까 얘는 훨씬 더 강한 보라색 빛을 빨간색 빛에서 만들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비선형 과학의 원리를 다 다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비선형 과학에 대해서 이제 알 만큼 안 것 같아. 이제 응용 한번 해야 될 때 됐잖아. 이제 뭐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1960년대 돼서 비선형 과학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먼저 이미 그 전에 만들어진 기술이 있었네? 내가 먼저 비선형 과학으로 뭔가 기술 하나 만들려고 그랬더니 모두 끝나버렸다. 난 시작도 안 해봤는데. 알기도 전에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1875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는 곳에서 이 비선형 광학을 이용한 기술이 이미 비선형을 모르는데 기술이 먼저 만들어졌어. 바로 존 커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레이저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강한 전기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었어.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 물질 양단에다가 전압을 엄청나게 강하게 걸어줄 수 있는 거는 19세기에도 가능했단 말이죠. 전기를 물질에다가 엄청나게 강하게 걸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빛을 쐈더니 그 물질의 굴절률이 바뀌더라 라는 거를 발표한 게 바로 존 커의 컬 이펙트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비선형을 이용한 기술이었던 거야. 아까 우리가 계속 다뤘던 물질의 그 비선형 분극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가능한 거야. 무슨 짓을 했냐면 존 커가 물질이 하나 있어요. 뭐 나무나 유리 같은 물질 양단에다가 전압을 엄청 세게 가해. 그랬더니 굴절률이 바뀌었다 그랬잖아. 2의 제곱 세제곱을 사실은 빛이 아니라 강력한 직류 전압이면 이렇게 나와. 식이 같은 거야. 직류전압이 어떻게 보면 주파수가 0인 전기장이죠. 이 물질 내의 비선형 분극성이 이 강력한 직류전압에 의해서 무시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100년 전에 커는 레이저를 쓴 게 아니라 강력한 전압을 걸어줘서 굴절률을 바꾸는 데 성공을 해서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비선형성에서 나오더라. 20년 뒤에 1890년에 독일의 괴팅켄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나옵니다. 프레드리 포켈스가 이 포켈스 이펙트라는데 나오는 결과는 거의 똑같아요. 강력한 전압을 걸어줬더니 굴절률이 변하더라. 근데 이 전압이 한쪽으로만 가잖아요. 전압이 한쪽으로 가해지니까 이게 복굴절 구술 기억나죠? 빛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른.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왜? 한쪽으로만 전압을 걸어줬기 때문에 마치 이 물질이 복굴절성을 가진 물질처럼 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압을 걸어줬을 때. 그렇게 되면은 복굴절 물질로 할 수 있는 응용 기술이 뭐냐면 빛의 진행 방향을 틀어주는 걸 할 수 있어요. 복굴절 물질을 이용을 해서 그런 거를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압을 안 걸어주면은 빛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빛을 걸어주면은 꺾여가지고 이렇게 진동하다가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이것도 무슨 원리겠어요? 비선형 광학을 이용한 기술이었다. 커 이펙트 같은 경우는 전기장을 가하면 갈수록 제곱으로 굴절률이 바뀌고 포켈스 이펙트는 전기장을 가하면 갈수록 그냥 거기에 비례해서 굴절률이 바뀌고 뭐 이렇게 첫 번째 응용 기술 테라헤르츠 기술입니다. 이 테라헤르츠 기술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빛이 전자기파라고 전자기파인데 1초에 100조 번 진동하는 전자기파가 가시광선
그리고 1초에 한 10억 번 진동하는 게 전파예요. 우리가 핸드폰 같은 데서 쓰고 있는 전파예요. 전파보다는 빨리 진동하면서 가시광선보다는 느리게 진동하는 그 대역을 테라헤르츠라고 합니다. 이 테라헤르츠를 되게 오랜 세월 동안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 테라헤르츠를 파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래. 근데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기술이 가능하냐면요. 이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일단 엑스레이를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입었을 때 옷 안에 있는 물건 아니면 캐리어나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엑스레이가 투과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쓰는데 그 엑스레이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방사능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테라헤르츠 파는 가시광선보다 낮은 에너지의 파예요. 방사능의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시광선보다 높은 엑스레이가 아니라 가시광선보다 낮은 테라헤르츠를 쓰기 때문에 근데 이 테라헤르츠가 무려 이런 옷 같은 거를 투과할 수 있어요. 옷 속에 숨긴 권총이나 무기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엑스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안 탐색 기술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전파에서는 우리가 LTE5G 같은 경우는 기가헤르츠라고 하는 대역을 쓰고 있는데 그보다 높은 주파수잖아요. 테라헤르츠가. 그럼 테라헤르츠 광원을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더 대역폭이 높은 차세대 통신 기술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폭발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식품이라든가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고 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밀가루 속에다가 마약 숨기고 온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밀가루 색이랑 마약 색이랑 다 하얀색으로 똑같잖아. 그죠? 근데 테라헤르츠 파로 카메라를 만들면 마약의 색이랑 밀가루 색이 달라. 그런 거를 찾아내는 아니면은 뭐 이제 식품 속에 이물질 같은 것도 투과도 가능하고 색도 다르고 명암도 다르고 이러니까 막 물질에 이물질도 찾고 암세포 찾는데도 사용하고 막 그게 이제 긴급과학에서 한번 다루던 건데 그 말은 테라헤르츠 파 광원을 만들 수만 있으면 진짜 응용할 때가 많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그 원리가 바로 비선형 광학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다시 나온 비선형 분구계식이 나옵니다. 얘가 아까 빨간색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팩터였어. 사실은 여기 하나가 더 있다. 1이 있어. 주파수가 사라진 뭔가가 나왔어. 주파수가 사라진 뭔가. 자, 이게 뭐냐면 레이저 광원인데 매우 짧은 펄스 형태로 생긴 이 빨간색 뭐 아니면 적외선의 파장을 가지는 펄스 형태의 레이저를 쏴. 어디다가? 비선형 물질에다가.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주파수 팩터를 없애는 빛이 또 나옵니다. 빨간색 파장의 팩터를 없앤 쭉 타고 들어가는 이런 단순한 펄스를 만들어줍니다. 요 펄스가 요 펄스의 크기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게 사실은 테라헤르츠 파입니다. 비선형 광학을 이용을 해서 테라헤르츠 광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다른 방식 빛의 색이 다른 두 개를 넣어서 비선형 물질에다 갖다 쏴주면은 두 파장의 차이에 의한 다른 파가 나오죠. 그거를 이제 테라헤르츠에 맞춰서 또 테라헤르츠 광원을 만들 수 있어. 실제로 테라헤르츠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고 정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테라헤르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가? 이 테라헤르츠 광원을 만들었잖아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이런 연구를 했어. 테라헤르츠 스캐너를 만든 거예요. 땅콩 껍질을 까지 않았는데 껍질 속을 봐서 그 속에 벌레가 있진 않는지 이런 연구가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식품 검사를 만들 수 있는 장치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시연을 한 데 성공을 한 거죠. 그 외에도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뭐 이런 연구를 했었죠. 페인팅된 벽 뒤에 숨어있는 QR코드를 테라헤르츠로 이미징하거나 아니면은 반도체의 특성이 서로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이제 도핑이라 그러는데 반도체의 특성이 다르지만 우리 눈엔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테라헤르츠 카메라를 이용하면은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생겼다. 명암이. 이런 거로 이제 반도체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교통카드 뒤에 숨어있는 RFID 안테나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테라헤르츠 카메라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이 테라헤르츠 기술의 발전의 근간에는 무엇이 있었다? 바로 비선형 광학이 있었다. 양자 얽힘도 비선형 광학으로 실험을 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양자 얽힘을 이용을 해서 만든 양자 순간이동. 그 실험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 바로 비선형 광학을 통해서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이 양자 순간이동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양자 얽힘쌍을 만들어서 한 양자는 지구에 놔두고 한 양자는 화성에 놔둔 다음에 지구에 있는 얽혀져 있는 양자랑 내가 보내고 싶은 양자랑 얽혀서 측정을 하면은 화성에 있는 양자 상태가 지구에서 보내고 싶은 양자 상태로 변한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양자 순간이동을 하기 위해서 양자 얽힘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험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었겠습니까? 양자 얽힘쌍을 어떻게 만드냐? 그 랩미팅 때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바로 특이한 물질을 썼는데 그게 뭐였겠습니까? 비선형 물질이었다.
비선형 물질에다 레이저를 쐈어. 요거는 빨간색 빛을 하나 쐈더니 보라색 빛이 나온 걸 했잖아요. 요것도 비선형인데 요거는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보라색 레이저 빛을 하나를 비선형 물질에다가 세게 쏴. 그러면 빨간색 빛 한 쌍이 두 개가 탁 나와요. 그 한 쌍이 얽혀서 나와요. 그게 양자 얽힘 쌍이죠. 이 양자 얽힘 쌍을 우리가 너무 지금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양자 순간이동 랩미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 양자 순간이동 실험이라고 나오는 대부분의 실험은 이 비선형 광학을 이용을 해서 한 실험이에요.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비선형 결정, 카이2가 큰 비선형 결정에다가 파란색 빛을 쐈더니 거기에서 한 쌍의 빨간색 광자 두 개가 나오는데 얘네 둘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양자 얽힘 실험, 더 나아가서 양자 순간이동 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양자 순간이동도 알고 보니 뭐였다? 비선형 광학이었다. 마지막 응용입니다. 비선형 광학의 거의 정점에 오른 기술입니다. 바로 레이저 핵융합. 미국에서 막 1, 2년 전에 난리가 났었죠. 레이저로 핵융합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의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을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성공하다니, 미국에서 그 레이저 핵융합. 랩미팅 때 1, 2탄 다뤘죠. 제가 직접 이 시설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카메라에 곰팡이가 끼고 좀 화질이 안 좋았다는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레이저 핵융합도 사실 근본은 뭐다? 비선형 광학이다.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 있는 그 NIF라고 하는 레이저 핵융합 시설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단순히 레이저 핵융합 시설이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 설비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레이저기 때문에 핵융합까지 일으키는 거겠죠. 그죠? 여기에는 비선형이 숨어 있는데 이거 실제 모습 어디서 볼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스타트랙에서. 스타트랙 다크니스에서 여기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 가서 실제로 촬영한 거예요. 레이저 핵융합 시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보시면은 아까 봤던 이 챔버, 이 챔버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시설은 레이저 증폭 시설입니다. 보시면은 티어도르 메이만의 최초의 레이저와 비슷하게 루비는 아니지만 빛을 증폭시킬 수 있는 레이저 결정 물질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증폭을 시킵니다. 아까 레이저가 거울이 있어서 계속 반복시켜서 더 증폭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거울이 이쪽에 있어. 여기랑 여기 계속 반복해서 증폭을 합니다. 레이저를 증폭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증폭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쪽에서 보시면 위로 보내주거든요. 이 위로 보내줄 때 이렇게 진동하다가 위로 보내주려면 여기에 뭔가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위로 보내줄 수 있는. 그 스위치가 뭐였을 것 같아요? 요겁니다. 요거. 포켈스 셀. 빛의 진동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비선형 기술. 빛의 진동 방향을 꺾어줘서 위로 보낸 거예요. 이제 끝에 가면 챔버에서 이 파이널 옵틱스라는 게 있죠. 이걸 자세히 볼게요. 처음에 레이저에서 만든 거는 적외선입니다. 실제 핵융합에 필요한 거는 자외선 빛이거든요. 레이저 핵융합을 하면 얘를 자외선으로 바꿔야 돼. 적외선을 자외선으로 바꿔야 돼. 지금 1053나노미터의 적외선 빛이 챔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비선형 결정이 들어가죠. 자외선으로 바꿔줘서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비선형 광학이에요. 이 영광을 한번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NIF라는 레이저 핵융합 시설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까 챔버죠. 챔버. 요 챔버가 이렇게 생겼고 챔버 엄청 크죠. 지금 이게 3층짜리예요. 그래서 요 안을 들여다보면은 레이저 핵융합을 할 중수소, 삼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캡슐이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사방팔방으로 이제 레이저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집중돼서 쏠 거예요. 컨트롤룸에서 자, 레이저를 쏩시다. 자, 이제 장전 준비를 해서 리드 오퍼레이터가 장전! 이러면은 이제 발사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작은 빛의 신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먼저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 신호가 큰 레이저로 증폭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이제 프리앰플리파이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빛 에너지를 증폭시켜 줍니다. 빛 에너지를 증폭시켜 주고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아까 1960년에 티어로드 메이만이 개발한 레이저 기술처럼 그 루비 레이저 기술처럼 여기 지금 통과한 거죠. 지금 보시면은 저 여기 그 결정이 있는 거예요. 증폭, 레이저 증폭, 레이저 증폭하죠. 그래서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가서 또 돌아와가지고 증폭, 레이저 증폭, 또 반사돼서 계속 레이저 증폭시키죠. 여기서 한번 포켈스 셀로 스위칭을 해줄 거예요. 이따가 돌아와서 이제 증폭해주고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 그때 뭐 한다? 비선형 광학, 포켈스 셀로 평광방을 바꿔서 위로 올려줌. 그 다음에 이제 가죠. 아직 적외선 빔이에요. 빨간색인 거 보이죠? 이제 챔버 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챔버로 들어가기 전에 적외선 빛을 비선형 결정을 이용을 해서 좀 있으면 자외선으로 색을 바꿔줄 겁니다.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색깔아 바뀌어라.
야, 바뀌었다. 비선형. 바뀌어서 자외선 빛이 중수소, 삼중수소 캡슐을 쏴대가지고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정화에 성공한 레이저 핵융합 기술이고, 여기에 근본적인 핵심에는 바로 비선형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자외선으로 바뀔 때 에너지 손실이 없나요?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목표는 제가 알기로는 80%까지 변환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된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까지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50%까지. 우리가 그동안 매번 뉴스 기사나 어디 뭐 과학 소식에서 맨날 듣는 것들 있잖아요. 뭐 테라헤르츠 기술, 아니면은 뭐 아까 말한 양자 순간이동, 양자 얽힘, 레이저 핵융합 기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봐왔는데, 그 근본에 미처 알지 못했던 정말 근간이 되는 과학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다? 바로 비선형 광학이고, 오늘 여러분은 이제 이 과학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알게 되신 겁니다. 비선형 광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재미있잖아요. 어쨌든 물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분극이라는 특성이 비선형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이 레이저라는 강력한 광학 에너지원을 이용을 해서 밝혀내는 데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실험들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기 때문에 여전히 알아야 될 게 많고,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여전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연구원 분들이 이 비선형 광학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더 강력한 테라리츠파를 만들 수는 없을까? 내가 이 테라리츠파를 조작할 수는 없을까? 내가 레이저 핵융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양자 순간이동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러려면 비선형 광학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랩미팅을 보신 또 미래의 과학자분들인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더 많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밝혀내실 수 있는 그런 과학자분들이 여기서 또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인생 시간 동안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